안녕하세요. 빌딩 지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두 분 블로그도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인데 그 블로그에 최근에 올라온 걸 보니까 연예인 장성규 씨가 65억 건물을 거의 80% 이상 대출받아서 청담동에 건물을 샀다고 하던데 그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대출이 많이 나와요? 90%까지도 돼요. 우선 상황에 따라 달라요. 다 된다는 건 아니고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성규님은 본인이 샀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개인이 산 거 아닌가요? 연예인분들이 이제 개인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을 세워서 법인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은 대부분 대표님도 얘기하는 거 보면 공동투자와 관련했을 때만 법인 만들어서 하는 것 같던데 개인도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건물도 사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게 대부분이죠. 왜냐면은 법인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점이 더 많아요. 개인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할 때 RTI라는 걸 봅니다. RTI.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봐요. 그래서 이자가 아무래도 더 임대료보다 높으면은 대출이 불가한 제한 사항이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RTI를 안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법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를 갖고 있다가 이제 매각을 했을 때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40%를 냅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20%를 내요. 물론 법인 수익에서 20% 내고 나중에 개인 돈으로 갖고 올 때 소득세를 또 내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들 건물 사시는 분들 보면은 이거 하나로 끝나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여기서 수익 나면 이 돈 갖고 또 재투자하고 그러면서 본인 개인 수입은 원래 본업에서 계속 벌고 계시고 이 돈은 자꾸 이제 눈덩이처럼 불려나가는 거죠. 그러려고 하기 때문에 세금을 다 내고 끝내는 것보다 아무래도 반 내고 또 더 크게 가고 반 내고 또 더 크게 가고 이런 형식으로 하려고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저희가 지난번 영상을 촬영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공투 두 번째 편에서 말씀을 드렸을 건데, 저희가 매입을 했을 때 그 매도자분께서 개인명이셨어요. 개인으로 이걸 사셨다가 개인으로 매각을 하는 바람에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40%가 나와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못 팔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나. 진짜 엄청나게 유명한 세무사님들 다 만나봤지만 세금은 줄일 수가 없어요. 고지된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세금 몇억 혹은 몇천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되로 받습니다. 세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납부해야 될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 이거 아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절세는 할 수 있지만 고지된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다 걸려요 이거. 상실납세를 하게 되면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으로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출에 규제가 없기 때문에이고, 그다음에 매각했을 때 세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은 법인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면서도 디벨롭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신축 디벨롭을 했을 때도 대출이 80%씩이나 나오는 건가요? 나오니까 하는 거죠. 안 그랬으면은 건물이 예를 들어 100억인데 이걸 갖다가 진짜 돈 다 주고 살려고 그러면은 과연 누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집 뭐 10억짜리를 산다고 했을 때 그 10억을 다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까요? 마스터님이요. 아니 저 그렇지 않아요. 희박합니다. 그거는 진짜 확률적으로 희박해요. 저도 요즘 집 알아보고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 60억에서 한 80억 사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진짜 100% 내 개인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물론 거기에서 뭐 60%나 70% 대출을 받고 나머지 돈은 이제 제 돈으로 해가지고 알아보고 있는데, 진짜 100% 주고 사는 사람은 거의, 그러니까 있긴 있죠. 당연히 있긴 있는데 많진 않다. 거의 뭐 진짜 적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개인도 뭐 80% 90% 대출이 가능하냐, 이거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된 사례도 실제로 봤는데 되는 요건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완전 고소득자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 드라마 한 편 쫙 찍었어. 막 예를 들어 대하 사극 막 이런 거 찍어봐. 60몇 부작짜리. 돈 쓸 시간도 없고 돈이 이빨이 돈 들어옵니다. 쓸 시간이 없어. 그리고 영화 한 편 찍었는데 잘 돼봐. 그럼 또 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 돈을 받았다는 건 개인 소득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해에 혹은 다음 해에 소득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벌어가지고 50억을 세금 내고 50억이 실제 소득이 들어왔어. 그럼 이분은 100억이 소득인 거예요. 은행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고소득자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탑스타들 있잖아요. 지금 가장 핫하신 분. 근데 그해 연봉이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그해 연봉 받고서 소득 신고를 하면 내년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에 찍힌단 말이죠. 그러면은 은행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은 진짜 완전 고소득자야.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이 보면은 각자 사는 집들이 다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되게 재밌어 했던 게, 이분들이 집에 보면 워낙 고소득자니까 돈 받으면 바로 집을 올 캐시로 사시더라고요. 대출 없는. 대출 없이. 그러니까 이게 공동담보가 들어오죠. 그래서 돈도 잘 버는데 이 건물이 잘못됐을 때 아파트를 갖다가 내가 담보로 대신 같이 걸을게, 이런 경우에는 90% 대출도 나올 뿐더러 이자도 엄청 쌉니다. 근데 단 제한사항은 있어요. 예를 들어 100억 건물이야.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건물 같은 경우는 감정가라는 게 있어요. 감정가. 매매가는 100억인데 감정가가 90억밖에 안 돼. 토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90억 안에서 대출이 나가는 거예요. 꽉 채우려면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담보도 받고 그 다음에 저기 소득도 받쳐지고 근데 이 안에서 또 점포공제라는 게 또 있어요. 점포공제. 예를 들어 지하 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임대차가 다 달라. 그러면 한 층당만 4천만 원씩 까는 거예요. 그거 제외하고 이제 대출이 나오는 거죠. 주택으로 치면 반공제하는 거죠. 반공제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90% 가까이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제가 몇 보기는 했어요. 100분 만나봤으면 그 중에 5분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진짜 확률로 보기는 했어요. 은행도 확실한 것만 빌려주겠다 이제 이런 거죠. 하지만 90%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같이 이렇게 금리가 비쌀 때 이자 내고 나면은 오히려 까지는 겁니다. 대출을 많이 받으면은요. 더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금리가 비쌀 때는 90%까지 대출 받고 이러는 거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건물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 동네 땅값이 1억 5천인데 진짜 금매로 이게 뭐 1억에 나왔어. 이러면은 90% 받아갖고 사야죠. 그런 거 아닌 이상은 90%까지 받지 마세요. 네, 눈높이를 낮추셔가지고 100억짜리 살 거 그냥 한 60억짜리 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디벨롭을 하면 결국 구축을 사서 허물고 공사를 다시 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공사비라는 게 발생을 할 텐데 그럼 그 공사비는 그냥 자기 현금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공사비도 70%까지 혹은 많으면 80%까지도 대출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잔금 대출도 80%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비까지 80% 받게 되면 너무 많은 이자가 나갈 것 같아서 70%까지만 대출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의무적으로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공사비 명분 그 기성고 대출이나 혹은 리모델링 할 때 받는 그 시설자금 대출은 신용 대출입니다. 신용 대출. 여기서 좀 네. 설명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뭐 PF 대출 위기다 엄청 네. 막 얘기 많으시고 안 나온다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줄 아시는데 미니 시행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자금 대출로 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PF 어려운 거 당연히 받고요. 브릿지론 진짜 이자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사업들을 보면은요 규모도 일단 큽니다. 진짜 본인 돈이 소액으로밖에 안 들어가요. 막 10%만 있으면 막 다 진행하더라고요. 거기 신탁사에서 껴가지고 여기서 모든 관리를 다 해주면서 나중에 대신 먹는 게 적어요. 리스크도 있고요. 이자가 갑자기 높아지면 리스크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빌딩 진영쌤에서 하는 강남에 저희가 하는 이 꼬마 빌딩 짓고 하는 사업은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저리로 저희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지 저희가 막 10%만 가지고 뭐 나머지는 다 대출 받아가지고 뭐 PF 이렇게 갖고 하는 그런 사업이랑은 저희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저희는 그런 정도의 규모 사이즈도 안 되고요. 그런 무리한 사업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진짜 자기 자본을 아무리 못해도 30-40% 정도는 갖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자 비용까지 다 넣고 시작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40%는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 중간에 막 금리가 높아져서 막 무너진다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공사 진행하면서 기성고 대출, 공사비 대출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그리고 나가야 될 이자조차도 뭐 1년 반치가 막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현장은 단 한 번도 멈춘 적도 없고 문제가 생긴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80% 대출이 가능해서 뭐 20%만 있으면 되나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요. 공사비 그리고 취득세 그리고 1년치 이자 비용을 넣어놓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00억 원의 사업이 들어간다 하면은 35억 정도의 실투자 현금이 들어간다라고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금 대출 80% 받고 공사비 대출 70% 받으면 내 돈은 뭐 예를 들어서 8%만 갖고 한다 이런 식으로 요즘 인터넷에 혹은 블로그에 아니면 유튜브에 이런 얘기들이 돌더라고요. 그 50억짜리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땅이 뭐 한 50평이에요. 예를 들어서 50억에 대한 80% 그러니까 10억 채워놓죠. 그 다음에 세금 2억 초반대 세금을 이제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은행 이자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500 나온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1년 반치 뭐 예를 들어 2억 초반 정도는 이제 현금 확보로 시작해놓고 그리고 공사비의 30% 정도는 또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다 진행될 때쯤 되면 이제 각종 인입비 같은 게 또 들어가요. 그거 한 4-5천만 원 있어야 되고 건물 또 신축했을 때 또 그렇죠. 신축 취득비용 취득비용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45%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45% 매매가 대비 45%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도 이거를 이렇게 컨설팅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가 저희 거를 해봤기 때문에 아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의 리스크가 있으면 이 정도의 리스크의 비용을 처음부터 준비하고 해야 되겠구나를 알아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내 돈 넣고 해본 사람이랑 그냥 이렇게 카더라 하면서 그냥 이론으로 여기저기 정보 짜집기 하는 사람이랑 이거는 달라요. 그리고 진짜 하면서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겪어보지 못한 사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진짜 하루하루 내 이자가 나간다. 그냥 나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 뿐인데 돈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거 진짜 안 겪어보시면은 피말한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두 분께서는 그 첫 건물 지으셨을 때 변수 같은 거 좀 있었나요? 지금 땅 파다가 암 나와가지고 공사 기간이 한 2달 늘어졌죠. 그리고 암 나와가지고 돈 추가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비용 추가됐죠. 그리고 늘어난 만큼 또 이자 추가됐죠. 그리고 짓는다고 또 뭐 끝나나요? 그 임대는 어떻게 맞출 건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임대 맞췄으니까 매각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어쨌든 우리 돈 내고 시간 써서 진짜 그 수많은 리스크 왜냐면 그거 우리 돈 다 걸고 했는데 잘못되면 어떡해 우리 집 망하는 거예요. 애들을 지금 뭐 다시 원룸으로 돌아가서 다시 키워야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을 걸고 그런 리스크를 다 안고 저희는 한 거기 때문에 리스크는 뭐
뭐든지 다 존재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다 극복을 해낸 결과 이 건물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물에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잖아요. 제 걸 하니까 다른 분들 걸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들이나 주변에서 볼 때 되게 쉬워 보인다, 수월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정말 밤마다 회의하고 둘이서 얘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진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저께 지난 영상에서 제가 공투 과정 해가지고 한번 우리 이혜령 팀장 나와서 이제 촬영했었잖아요. 이분은 되게 이걸 어렵게 얘기하셔. 근데 우리 둘은 되게 쉽게 얘기해. 이거 근데 제 성격 자체가 원래 말을 어렵게 못해요. 어려운 일 맞아요. 왜냐면 우리 은행 컨택 해가지고 금리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법인 설립을 해서 나중에 세금을 어떻게 낼 건지부터 시작해서 법인을 어떤 종목으로 어떤 업태로 어떤 사업체를 만들 거며 이런 것들 되게 신중한 일이거든요. 저도 정말 이거 수업료 내면서 제가 배운 건데 이것들을 저는 해봤으니까 되게 가급적이면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쉽게 설명을 되게 드려요. 쉽게 간다. 막 우리가 갈 때 PD가 대표님 그 신촌 건물 이제 언제 오픈해요? 그래서 4월 말 정도 오픈할 것 같아요. 되게 빠르네요. 쉽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과정까지는 내가 얼마나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근데 저희가 지난 일을 되게 어렵게 무용담 풀어놓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성격이 못 돼요. 그냥 단순하게 쉽게 그냥 이렇게 인생을 저희 둘은 살아가요. 그래서 대화도 저희 되게 심플해요. 근데 저희가 심플하니까 대신에 많이들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복잡하게 어렵게 이거를 갖다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 어차피 이해 못 하거든요. 쉽게 그냥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분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어제도 12시 넘어 퇴근하셨잖아요. 그런 건 왜 공개 안 하세요? 그런 거는 저희 일이잖아요. 저희 그런 생활까지 뭐 다 공개하면서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고 저희 있어요. 일이 막 그러면서 감정 호소하고 막 감성팔이하고 이런 거 저희 성격이 안 맞아요. 그냥 쿨하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럼 이제 대출을 이제 은행에서 결국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표님들이 말하는 대출은 다 모든 은행 아무데나 가서나 다 대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목동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주변에 가면 이제 있는 부동산들은 주거용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지점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파트나 이 주거용 대출을 받으셔야 될 때는 아파트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 건물 대출이 우리 법인으로 대출 나가는 게 기업 대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건물 대출이나 이런 거 받을 때는 우리 빌딩 숲 사이에 보면은 이제 은행들 되게 많잖아요. 기업들 상대로. 네. 그런 데 가서 이제 대출 받으면은 아무래도 특화된 지점장님들께서 그렇게 좀 아무래도 도와주시죠. 약간 중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파트를 찾으러 가면은 아파트 1층 상가에 많이 가잖아요. 대출도 아파트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들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표님 이렇게 은행이 어디에 있냐도 중요하지만 은행도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K, 신 다양하게인데 은행마다 좀 금리가 다 다른가요? 달라요. 대표님들 어디 선호하세요? 저희는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한해은행 이렇게 세 군데를 일단은 선호를 합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이금융권 아예 이용을 안 하시나요? 이금융권은 일단 이율이 높아요. 굳이 여기서도 80% 70%를 해주는데 이금융까지 가갖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손님들이 무리가 될 만한 것 같은 경우는 이금융까지 써가면서 건물을 잡아야 될 값어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1억 5천인데 평당 금매로 진짜 1억에 나왔어. 이런 거 아니고서는 굳이 이거 잡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무리해가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살 거면은 하지 마세요. 진짜로요. 이자에 치여 죽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그럼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신청을 하는 곳까지 이제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대출이 다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혹여나 대출을 받는데 뭐 불어받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있죠. 그래서 계약하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 지금 소득과 매입하실 곳의 감정가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나올 것인지를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가 소득이 2억이래. 연소득 2억. 그리고 공담도 있대. 어디요? 그러니까 뭐 잠실 어디에 뭐가 있대. 땡땡땡 아파트가 있대. 좋잖아. 누가 들어도. 근데 이거를 믿고 그냥 했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는 계약하기 전에 무조건 말씀 주셨던 스펙이 맞는지 은행 지점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공동담보가 진짜 이런 값어치가 있는 건지 돌려보거든요. 큰일 날 뻔했던 게 이분이 2억이 아니고 신고가 된 거는 한 1억밖에 안 됐어요. 본인이 2억 번 건 맞아. 근데 소득 신고된 건 1억밖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2억 벌었으니까 2억 벌었다고 얘기를 한 건데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2억이 아니고 1억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분 소득은 자기가 2억을 벌었어도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대출 은행 심사에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아파트도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전세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동담보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거 만약에 모르고 이 사람 얘기만 듣고 그냥 했더라면은 이분 아마 대출 안 나와서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계약은 했으니까 이금융권까지 가시는 가는 거죠. 거예요. 그럼 이금융권까지 가면은 이자도 올라가고 이제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올라가요. 거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공투를 하고 계셨다면 나머지 두 분은 나오는데 이분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시작 자체를 안 해요. 세 분이 한다
받는다. 그럼 이 세 분의 스펙을 다 받아 은행에 똑같이 넣어서 소득이 정확한 건지, 그리고 공담이 제공이 가능한 물건 맞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고서 오케이 떨어지면 저희는 이제 진행을 합니다. 계약하기 전에도 저희가 돌려보지만 이 세 분한테 저희가 이거를 물건을 브리핑 하기 전에 저희가 지점장님들한테 먼저 이 세 분의 조합이 가능할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때 보여드리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결국 대출을 받으면 잔금 대출도 받고 공사비 대출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대출을 한 방에 이렇게 갚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출 내가 돈 버는 대로 갚아갖고 이거 해야 되냐? 아닙니다. 이 건물의 대출은요 다음 매수자가 갚아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자 열심히 내시고요,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연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타행으로 갈아타세요. 대환을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고, 또 쭉 가시다가 다음 사람이 이걸 언젠가는 뭐 3년 뒤든 5년 뒤든 사주실 거 아닙니까? 그때 이분이 사주시면서 매매가액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우리 이제 대출은 꺼지는 겁니다. 왜냐면 매수자가 저희가 대출이 있다면은 그 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 잔금을 주기 때문에 매수자가 이제 내는 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진짜 1억 모으고 2억 모으고 3억 모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30억 대출 받았어. 뭐 평생 뭐 이것만 갚다가 인생 뭐 끝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 건물을 내가 평생 갖고 갈 거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사서 돈 버는 게 아니고요, 팔아야 돈을 버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이 대출은요 다음 매수자가 갚아주시는 거고, 이 다음 매수자가 사서 또 대출 받아서 이분도 사시잖아요. 또 그 다음 매수자가 이거 사면서 또 갚아주시는 거고, 우리나라 부동산은요 이렇게 지금 50년 60년을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자라날 우리 10대들이 20대가 되고 20대가 30대가 되고 30대가 40대가 되면서 계속 이거는 반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전국 부동산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인구 감소가 되면 될수록 일본으로 치면 도쿄 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뉴욕 안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더 올라가잖아요. 이런 사람이 일자리로 몰리는 곳들은요 이 자라나는 세대들도 계속 나중에 커서 결혼도 하고 아파트도 장만하고 살다 보면 건물 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건물값 아파트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돈 벌어서 계속 갚아주는 거예요. 평생 그냥 서로 갚아주는 겁니다. 네. 여기서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이자만 갚나요? 아니면 원금하고 같이 상환하나요? 이것도 많이 질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은 다 이자만 납부하다가 이제 나중에 상환할 때 원금을 갚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있어요. 원금도 갚는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 아까 전에 80%를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공동담보를 안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65%까지는 땅에 그 건물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15%는 어떡할 거야? 이때 공동담보를 내가 못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 15%는 신용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만큼은 이 따로 신용대출이 발생이 돼서 원금을 원래 갚아야 되는 겁니다. 달달이 뭐 500만 원씩 이자 플러스 500만 원씩 갚다가 계속 갚는 게 아니에요. 1년 되면 이 금액의 10%를 또 상환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려고 공동담보를 내는 겁니다. 공동담보가 제공이 안 된다면 풀대출을 제가 받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돈 벌어갖고 이자 갚다가 끝난다니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금에 맞는. 그리고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이런 경우 있어. 그렇게 해서 원금을 갚더라도 내가 당장 목돈이 없어. 내가 당장 지금 10억이 모자라. 하지만 내가 연소득이 뭐 한 5억 돼. 그래가지고 내가 뭐 달달이 뭐 한 4천만 원씩은 버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500만 원 내는 거 부담 안 돼. 직접 내가 쓸 거야. 이런 경우는 받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본업의 현금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실제 사용할 목적도 아니고 임대료로 이걸 충당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런 말 있었잖아요. 달러빚이라도 내서 해야 된다. 진짜 그 정도로 물건 좋은 거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 다 한다고 이게 대세라고 막 아파트 산다고 아파트 사고 남들 꼬마 빌딩 산다고 꼬마 빌딩 사고 이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 내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하고 나에게 맞는 투자가 어떤 거인지 그 목적을 먼저 세우시고 그 투자에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리한 대출은 파산할 수 있습니다. 정말. 파산의 지름길이에요. 네, 여러분들 대출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